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일제히 강등하면서 러시아의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한꺼번에 6계단씩 낮췄고 앞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지난주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국제 채권 시장에서 러시아 국채의 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가능성이 현저히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8,803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어 766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128명 늘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85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적 모임 6인 밤 10시로 제한된 거리 두기 조치를 조기에 완화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빠르면 내일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 모두는 실비 제조 업체인 LS 전선 직원들로 3명은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낮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가뜩이나 예측 불허인 대선 판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더 좋은 정권교체, 통합정부론을 명분으로 야권 단일화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결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인위적인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2년 대선 투표 전날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가 갑자기 파기됐을 당시에도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는 그 명분만큼이나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야권 단일화에 대해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갑작스럽게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주가지수 산출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퇴출시키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신없는 하루 보냈죠? 네. 아무래도 야당 출입하고 있으니까 더 그랬겠어요. 네, 아침 8시부터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 공동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면서 네. 뭐 상당히 하루 종일 이 단일화 관련 이제 후폭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예상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놀란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공동선언문은 뭐 일단 국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뭐 그러면서 뭐 미래정부, 뭐 개혁정부 등의 이제 가치를 담은 표현이 쓰였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다 하면서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 또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네. 또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건 역시 공동선언문에 이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네요. 인수위원회 공동으로 구성하고 나중에 인수위 끝나서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공동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선거 후에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 크게 네. 이게 세 덩어리가 될 것 같은데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야권 단일화 이렇게 깜짝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봤어요. 예상했어요 혹시? 뭐 다 꺼진 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여의도에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정말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격언을 확인시켜줬어요. 보니까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단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심화 회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8시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이 TV 토론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 9시경부터 윤 후보 측의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의 이태규 의원이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었고 네. 토론이 끝나고 각 후보들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됐으니 이 후보들 간의 회동을 지금 해야 된다. 양 후보를 설득을 해서 결국 이제 강남에 있는 이 카이스트 성광재 교수가 이제 장제원 의원 매형이자 안철수 후보하고 친분이 있는 인사인데 네. 이 자택에서 이 자정 무렵부터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한 2시간 반 동안 이제 회동을 했고 이 회동에서 바로 이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에 다 합의를 했다. 이제 이것이 양측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뭐 어떻게 만나서 이제 하게 됐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고 보도가 된 내용인데 네. 그 앞부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네.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이 아니면 단일화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이 다 거부를 당했고 무시당했다. 네. 이런 입장이었다가 왜 갑자기 단일화 협상에 응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얘기가 앞으로 조금씩 이제 나오겠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까지 언급하면서 결연한 완주 의지를 내비쳤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두 자릿수 위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한 2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좀 득표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정권 교체를 못 했을 경우 그 책임이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그 책임론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상태이고, 거꾸로 또 만약에 지지율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존재감 자체가 상당히 없어지는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어서 그랬지 않겠느냐, 뭐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보면 지난달 28일에 이제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이 심야회동을 한 자리에서 대다수가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걸 연합뉴스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고, 네. 그리고 지난 1일 3일절에도 당 내부 회의에서 이 단일화 여부를 놓고 이 당 지도부에서 격론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회의를 마친 뒤에 안 후보가 이제 단일화 결심을 굳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단일화를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안 받은 쪽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니겠어요?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책임은 왜 안철수 후보만 다 져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그거는 선거를 패배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책임론이 쏠리는 건데 보통 그런 경우는 그 비난이 3등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 이력 10년 동안 4번째 철수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철수를 선택하며 어떤 걸 약속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국민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솔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 뭐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정치권 안팎에서는 뭐 입각해서 총리 같은 이제 뭐 총리를 맡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정부에서 이를테면 뭐 4차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 강국을 내세웠으니까. 네네, 어떤 그런 정책 의제와 관련된 대통령 직속위원회 뭐 위원장 뭐 이런 좀 범국가적인 그런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아니면 당에서 이제 당 대표 등 이제 여당을 이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안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기자들과 한 얘기를 보면 그 고민이 좀 필요하다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을 보다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분화시킨 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국민의힘을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 정당으로 만드는 일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것은 좀 당에 남겠다. 이제 그 당 지도부를 도전하겠다. 뭐 이런 뜻을 좀 우회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뭐 책임 총리나 이런 것들을 뭐 약속받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발언으로 보면은 당에 남아서 당 지도부를 뭐 예를 들면 당 대표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노력했지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 업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입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인데 뭐 이를테면 장관으로 갈 수는 그렇죠. 없는 거 그렇게 가기는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네. 그래서 총리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게다가 네. 국회에서 그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총리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를 호락호락 동의하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안 후보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책임 총리제는 국회가 사실은 총리를 선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제도를 얘기해 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안 후보 본인도 그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뭐 고민을 해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국민의힘을 실용적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일화 국면에서 일단 조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뭐 공식적인 입장은 SNS를 통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딴 조롱성 발언에서 보였던 태도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뭐 왜 어떻게 회동이 성사가 된 거냐 이런 질문에는 안철수 대표 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뭐 그 통합된 당의 당 대표를 맡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그건 전혀 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잘라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단일화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냐는 질문에는 단일화는 후보 사퇴 없이도 저희는 이미 승리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후보가 무방유기 유세를 선언했다거나,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으로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후보의 포용력이 빛나고 선거 막바지의 기세 싸움에 있어서는 야권이 상당히 우세를 점하게 돼서 신의 수를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당대표 지금 앞서 곽 기자가 분석해 준 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이번 협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배제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윤석열 후보하고 과연 뜻을 같이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공동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흡수 통합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 선언문에는 그냥 합당을 한다라고만 돼 있고, 뭐 방식 이제 이런 거는 뭐 언급은 안 됐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숭상적으로 흡수 합당식으로 할 건데 거기에 준용된 절차에 따르지 않겠느냐. 또 배려와 예우를 할 계획은 있지만 당권 조율은 딱히 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얘기가 전개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요. 자, 국민의당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 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당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가 될 정도로
지지자들의 항의가 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망연자실한 반응들이 많았고 뭐 격앙된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안 후보의 독자 완주를 응원했던 이제 국민의당 청년 당원들 같은 경우에 이 청년 서포터즈라는 이 조직 그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조직 탈당 행렬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일화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온 안 후보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뭐 많은 이제 비판 댓글 이런 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에서 28일 이제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안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람들이 뭐 상당히 실망감, 배신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어요. 네, 뭐 그만큼 이제 뭐 실망감 그다음에 허탈함이 좀 크다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의 심경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재외국민 투표 등 이제 일부라도 이제 투표가 끝난 이후에는 대선 후보직에 사퇴를 할 수 없도록 뭐 그런 법을 제정해달라 뭐 이런 국민청원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16만 명이 투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재외국민 투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투표하는 거잖아요. 아, 전체가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이동해가지고 진짜 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내 표가 사표가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그걸 뭐 근데 사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정치인이 자신의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책임을 했기 지는 때문에 거니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겠죠. 네. 뭐 대선 후보 뭐 대선 하루 전날에도 뭐 사퇴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일주일 전에 뭐 갑자기 우리 역사에서도 이제 뭐 건강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야당 후보가 없어진 뭐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다 서로 다른 부분은 조율을 잘 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언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인수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수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인수위가 공약을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지 재정 추계를 세서 그 재정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함께 인수위에서 모여서 논의를 하면 보다 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정당 반응,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생경제, 평화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면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 정치교체 그다음에 통합정부를 매개로 지금 사실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 뭐 심상정 후보 등에게 이제 그 정치개혁을 이제 고리로 연대 이런 전략을 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선 수정이 불가피해진 모양새입니다. 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요. 네, 그 윤석열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기자회견 직후에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 간담회를 예고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다 봤으니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우상호 본부장은 뭐 나눠먹기다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제 그 다른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를 하고 그냥 좀 담담하게 뭐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는 첫 공동 유세에 나섰어요.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 전 대선 후보가 첫 동행 유세를 펴면서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불을 놨는데요. 이 후보가 오늘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 유세에서 이 김 대표와 함께 이 유세 장소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김 대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나라의 비전은 뒤로 제쳐놓고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말하는 이익에 따른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어떤 자리를 나눠갖고 권력을 분점하고 나라의 비전을 뒤로 제쳐놓고 권력을 나눌 거냐고 묻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는 이 야권 단일화와는 다르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김 대표는 이 후보와 저는 가치와 비전을 갖고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합쳤다면서 이재명의 추진력과 김동연의 일머리를 합치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지 않았어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를 얘기하지만 또다시 소수정당을 발 아래 무릎 꿇리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기대했던 저로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심 후보는 대선 완주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는데요. 이 심 후보는 거대 양당에 표를 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더 강화될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특히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심상정과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만 남았다. 이 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일화를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 비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언론이 내놓고 있던데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도 봐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사실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대선 때마다 이제 그 단일화 관련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이제 정치 사실상 이제 대선 도전은 아마 심 후보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느냐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어떤 본인의 소회를 좀 뭐랄까 좀 뭐 회한도 이제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풀어낸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 얘기도 좀 해보죠.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여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사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오늘 아침에 이 단일화 이벤트 때문에 다 붙여버린 측면도 있어요. 좀 그런데요. 네. 사실 대선 후보들은 오늘 유세 연설을 통해서 이 어제의 토론에 남은 앙금을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종로 보신각 유세에서 여성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고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국일보 인터뷰했던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고요. 이 후보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남녀가 평등히 사회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성 평등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남녀를 편가르고 지역을 편가르고 세대를 편가르면서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런 나쁜 정치를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데 대해서 네. 이 오늘 그 충청권 유세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작년 9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제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덮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고 달려들던데 이제 정권이 넘어가니까 검찰이 정신 차려 수사할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국회 걸려가지고 특검을 좌지우지하자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좋다.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제대로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선거 열흘 앞두고 TV 토론에서 자기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도망갈 데 없으니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한다. 거나 또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 언급했던 그 이재명 후보가 조카를 변호했던 그 사건 이걸 다시 그 유세 언설에서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발언을 전해주셨잖아요. 이제 정권이 넘어가니까 검찰이 정신 차려 수사할 것이고 이 얘기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 정신 차려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특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SNS에 그런 취지의 글을 썼는데요. 네. 뭐 한동훈 검사장한테 수사를 시키겠다는 거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특정 꼭 인물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사실 윤 후보가 뭐 본인이 이제 그 집권을 하게 되면 네. 이 뭐 대장동이 됐든 이제 하여튼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 이게 네. 돼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또 어제 그저께 유세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꼭 어떤 사안을 찝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태양광 사태 이거 그 정권이 바뀌면 뭐 이거 누가 먹었는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적폐 수사, 적폐 수사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미리 집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뭐 적폐 수사하지 않겠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어요. 네, 오늘 민주당 김용민, 최혜영, 장경태, 민영배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사건과 불법 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주체 등의 불법 대출, 배임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수사를 무마했던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은 사실 여심을 공약하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여성 정책과 관련된 복지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도 사실 논란이 됐잖아요. 성인지 예산도 논란이 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울 종로 이제 부신각 유세가 여성 집중 유세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펼친 유세였는데요. 네. 그 유세에 나서기 직전에 이제 SNS에 쓴 글에서 뭐 데이트 처벌법 제정, 그다음에 뭐 그 양성평등 임금 공시제 뭐 등등 본인이 그간 발표한 여성 공약을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하나의 긴 글로 이제 풀어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 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또 모두가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나라,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확실히 지키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것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대선 후보 검증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식 군 면제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 열람 문제, 이걸 두고 논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야 법사위원들이 오늘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어요. 요게 사실 열람이 그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대선 때까지 계속 흐지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이게 예.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병역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결국 불발이 된 이유는 그 한쪽 자료, 그러니까 원래 양쪽 자료를 같이 보자 이제 이렇게 여야가 법사위에서 보기로 했는데 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제 윤석열 후보 부동시 관련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이 이재명 후보 과거 범죄수사 요 자료는 경찰청에서 내야 되는데 예. 이게 경찰청에서는 이게 개인정보 관련 자료여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 예.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야당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아니 보려면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민주당은 아니 그러면 한 명은 들어왔으니까 일단 윤 후보 거를 보고 이재명 후보 나중에 들어오면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양쪽 다 일단 안 보고 그냥 닫은 상태로 이제 그 밀어놨고요. 그 다시 이제 오늘 그 나중에 다시 열람을 하자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부동시 얘기 나오는 건 그럼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동시 그 자료가 지금 검찰 임명할 때 신체 검사 기록이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나요? 네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다른 걸 보느라고 요거 법사위 그 소식을 잘 못 챙겨봤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린 게 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네네. 오늘 이제 그래서 아마 열람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그 부동시 관련돼 있는 신체 검사, 그러니까 검사 임용 때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나갔다가 검사 재임용 때 그때 신체 검사서를 확인을 했고, 이 82년도 군에 있을 때 그때 부동시로 양쪽 는 시력 차이가 0.7이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은 0.2, 0.3 차이가 났다. 그걸 두고 이제 해석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일단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자세한 내용 정치권에서 논쟁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리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번 단일화 어떻게 가능했고 또 막판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 부산 현장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예. 근데 뭐 사실상 단일화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예. 사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이 단일화가 어떻게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된 겁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이 단일화를 통한 국민께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여지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본부장도 지난날 단일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도 또 안철수 대표도 이러한 가능성을 닿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력들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본부장 그리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 같은 실제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맞춰서 단일화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 이런 일들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젯밤 TV 토론하면서 두 후보가 모두 예.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잖아요. 예, 굉장히 우연의 일치였던 것 같은데요. 우연일치였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 TV 토론 전에 이미 단일화에 대한 교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상도 맞춤으로 나온 것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KBS에서 열렸던 법정 마지막 토론에도 현장에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예.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사실상 이 단일화가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토론회 전에 이렇게 의상이라든지 내용들을 맞춰서 나갔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앞서 예.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토론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9시에 예.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이 돼서 단일화 협상이 맞습니다.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전혀 몰랐다고요? 9시에 이제 진행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실무 간의 만남들은 그 전부터도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종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이제 후보 간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내용들이 정리가 될 텐데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매듭을 지어지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성사되는 그 과정들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뭐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은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서로 어떤 간의 내용이 만남을- 예, 어떤 그렇죠. 내용이 뭐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동안 지난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이제 예. 사실상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단일화 협상 내용까지 과정까지 전부 정리해가지고 일지로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단일화 협상이 깨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 어제 9시에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 이전에도 만남이 혹시 없었던 겁니까? 그 이태규 본부장과 아마 장제원 의원 간의 만남을 얘기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은데요. 글쎄요, 실무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마크에 있었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태규 본부장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단일화를 끌고 가야 된다는 공통된 믿음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단일화에 대한 최초 마지노선을 투표용지 인쇄전으로 잡았지만 요즘은 많은 국민들께서 각종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공동선언을 할 때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큰 정치적 대의나 명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합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합의문이라기보다는 단일화에 대한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공동선언문을 지켜보셨던 분들은 양 후보 간에 나눴던 더 좋은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나라를 꾸려가기 위한 비전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늘 설파했던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미래이고 또 실용, 개혁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늘 국민께 전달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국민통합정부가 나갈 길에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가
함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국민 앞에 공지를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가 같이 함께 꾸려나갈 정부 구성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뭔가 조건이나 이면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보탬이 되는 정부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당대표를 보장받았다거나 아니면 책임 총리를 보장받았다거나 아니면 강령 뭐 선임을 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를 나눴던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가 변화하는 가능성들을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을 텐데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 간의 신뢰의 문제인 것이고요.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약속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믿고 더 좋은 정부를 꾸려가기 위한 약속을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3월 9일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게 된다면 이렇게 오늘 국민께 약속드렸던 더 좋은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둘씩 실천의 걸음들을 내디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그러면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언론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뭐 좀 안 좋았잖아요. 감정 싸움 같은 것도 하기도 했었고. 예. 근데 지금 당 통합하는 문제 통합에 합의했잖아요. 근데 네, 선거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또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그 뒤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남게 되겠죠. 여기서 같이 정부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보면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또 정권을 인수하고 또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다 순리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거는 흡수 네. 통합이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이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예. 하나둘씩 얘기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지금은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정권을 꾸려나가기 위해 국민께 약속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선거 후에 이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그 이후의 합당의 문제는 3월 9일 선거 이후로 순차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단일화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자리 나눔없기 영야합이다. 다당제를 얘기하던 안철수 후보가 양당제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굳이 정치공학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했던 정치 개혁 또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관한 많은 바람과 또 비전들이 있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정치 변화를 꿈꿨던 이유는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이 또한 안철수 후보가 늘 하고 싶었던 새로운 정치 개혁에 한 걸음 내딛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한 만큼 얼만큼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 양쪽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더라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번 단일화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또 중도층 그동안 무당층의 유권자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정권 교체를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표심으로 보태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 이후에 3월 9일 이후로 오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실천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부 언론이나 여권 일각에서는 2002년 정몽준 후보 단일화 철회 그
얘기를 좀 언급하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혹시 우려 안 하십니까? 네, 특별하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권 지지층 내에서 일부 결집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결심으로 단일화의 길에 나섰는데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의 길에 나서도록 만들었던 건 결국 국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민의 두터운 민심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 국민께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국민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단일화를 통해서 오히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민심들이 더 두텁게 윤석열 후보에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그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지원 유세 언제쯤 나서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 오전에 굉장히 극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합의 발표가 있었고 또 오후에 사퇴를 통한 후속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당에서 또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독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국민 앞에서 안철수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가 손을 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넉넉하게 외치는 모습들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러시아 금융제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지금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죠. 그중에 금융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압박 수단이자 상당히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우선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스위프트라고 해서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러시아 국부펀드하고 거래를 중단한다거나 MSCI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한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네. 이번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금융결제망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러시아를 퇴출하게 되면 국제에서 사회에서 러시아와 아예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 등이 수출입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이 스위프트망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무역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실제 거래는 은행들끼리 합니다만 A와 B가 물건을 사고 팔고 네. 중간중간에 또 각국의 은행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A 국가에서는 A 국가 은행이, B 국가에서는 B 국가 은행이 서로 대리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실제로 A 국가 은행과 B 국가 은행끼리 바로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이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자금이 어떤 목적의 자금인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규격화된 전신문 같은 걸 서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 전신문이 오가는 통로가 바로 이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전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돈을 보내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이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금융기관들이 끼어서 이 그 기업이 이렇게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제대금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신용장을 주고받는 거나 비슷한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간의 이런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종의 신용장을 꼭 미리 보내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어떤 자금인지 이게 어떤 목적의 자금인지를 은행끼리 서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게 이제 스위프트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스위프트 이외에도 추가적인 금융 제재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MSCI라는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보통은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명칭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인데요. 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종종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냐 마냐,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와서 조금은 접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러시아를 제외키로 한 건 MSCI 신흥국 지수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MSCI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신흥국 지수하고 선진국 지수하고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네, 좀 사실 헷갈렸었어요. 근데 네.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한다.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단순히 교육에 쓰이는 자금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투자되는 자금,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들로 유입되는 투자금까지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것과 동시에 미국 주요 증시에서 상장된 러시아 기업의 거래도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이 러시아 기업에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러시아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거나 또는 러시아 외에 해외 증권 시장에 러시아 기업이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이제 주식을 사면 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직접 사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 직접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 말고 또는 러시아 개별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을 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로 펀드라고 하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펀드들은 대신 투자해주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들쭉날쭉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인덱스라고 해서 각종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서 사고 파는 뭐 인덱스 펀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막아버리는 게 이번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MSCI 지수는 전 세계 인덱스 펀드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대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우리말로 하면 주가 지수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인덱스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쉽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들, 코스피나 코스닥, 이거는 많이 접해보셨을 테고요. 또 미국에는 다우 지수, 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상장된 기업이 한 2,000개가 넘거든요. 네. 이런 상장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회사 규모를 고려해서 주가를 가중평균에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게 시장의 대표 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대표 선수들을 하나씩 골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수 중에는 다우 30 지수도 있고요. S&P 500이라는 지수도 있고 네. 국내에는 이제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지수들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든 거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국가대표팀을 좀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네. 야구로 예를 들어보면 국내 프로야구 팀이 10개가 있고 가장 잘하는 팀이 보통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국가대표를 뽑으면 각 포지션별로 각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따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팀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이나 다우 30 같은 것은 바로 이런 국가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의 국가대표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가대표팀에 투자하면 아무래도 그냥 전체 평균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을 만들어서 투자에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뭐 국가대표팀을 기준을 정해서 잘 뽑아놨으니 제가 일일이 찾아서 좋은 선수를 골라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 활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이 지수가 많이 쓰이는데요. MSCI 지수가 전 세계 증권 시장에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만든 일종의 글로벌 대표 선수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뭐 간접 투자 방식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MSCI 지수들을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추정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서 대략적으로 나오는 자금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글로벌 투자금은 12.3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달러요?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무려 1.3경 원 정도가 됩니다. 선진국 지수에는 한 23개국 정도가 들어 있고요. 예. 신흥국 지수에는 아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러시아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 27개국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돈으로 1.3경 원 정도 되는 추정 자금에서 신흥국 지수에 그러면 투자되는 자금은 얼마냐? 신흥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은 약 1.8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20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 MSCI 신흥국 지수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3경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경 3천조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숫자를 들어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되는 게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까? 사실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러시아를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다른 국가들의 지수 구성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빼게 되면 러시아에 들어간 자금을 나머지 국가들로 안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별로 나눠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3%를 나머지 국가들의 비율별로 나눠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자금이 그래도 우리한테 안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9일 러시아를 최종적으로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이런 비중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국내 증시로 약 4조 원 정도의 글로벌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글로벌 자금들은 9일날 딱 제외하는 순간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려면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 글로벌 자금이 조금 국내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들고 9일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증시 호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얘기가 나올 때서부터 조금 증시가 반응을 했었고요. 예. 물론 오늘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조금 오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의 이 신흥국 지수 제외 소식도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온 분석들은 논리적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생각보다 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추정 자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자금들이라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대형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보다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들어있는 코스피의 영향을 좀 더 줄 테고 실제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아마 이번 달 9일 이전 또는 이후에 조금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증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회사가 어디인지 주식이 네네. 어디인지는 다 공개가 돼 있는 겁니까? 언론들을 조금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MSCI 지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MSCI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이 네네. 호재라고 하니까. 네. 근데 참 러시아 문제는 원자재나 유가 급등 이런 것처럼 경제 주름살을 지게 하기도 하면서 또 이런 점이 또 호재가 되기도 하고 병 주고 약 주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영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내일 수도권과 충남, 광주, 전북 지역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mm 내외고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해안, 경북지방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지방 건조특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도 등 전국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11도, 서울과 부산 14도, 세종 15도, 대전, 울산 16도, 광주, 대구, 제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4.1도, 습도 45%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